이게 대승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거 저는 처음부터 이제 뭔가 투자 힌트를 얻을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트럼프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히려 그냥 갖다 우기고 있고 바이든은 너무 중간에 좀 잠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잠깐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거짓말을 트럼프가 대놓고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했다라는 거 사실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거의 상대방 헐뜯기만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면서 막 중간에 거짓말 섞어가면서 막 헐뜯었는데 바이든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었던 게 오히려 이건 기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 토론에는 정책 싸움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서로 헐뜯기, 욕하기, 거짓말 대회 뭐 이런 상황이었고 바이든이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큰데 저는 오히려 뭐 2차 토론회가 뭐 곧 있죠. 9월인가 있잖아요. 그 2차 토론회 때는 아마 정책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일 진짜 2차 토론회 때 정책 싸움에서 바이든이 또 잘못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얘기를 잘못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밑에 있는 참모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장 한 명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합니까? 밑에 이제 똑똑한 엘리트 직원들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정치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정치도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2차 토론회 때 이제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1차 토론회 가지고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뭐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1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어쨌든 IRA라는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죠. 친환경 쪽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전기차 쪽이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공화당은 화석연료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이든은 친환경 이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그 기조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구조는 그건데 일단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게 정치적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좀 가끔가다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은 이미 많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득세 지역이 수십 년 동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딱 정해진 지역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네 같은 어떤 이제 도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보통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벨트가 녹슬었다는 지역인데 거기가 옛날에 되게 많은 자동차 공업지대, 뭐 디트로이트나 오하이오주 뭐 이런 쪽이 다 그건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워낙 그쪽의 어떤 표심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도 옛날에 자기가 거기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라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지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러스트벨트 지역이 예전에 80년도, 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장들이 막 되게 많이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42만 개가 사라졌어요. 그만큼 되게 낙후가 된 지역이었었는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쪽을 좀 밀어붙이면서 그쪽이 반도체랑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공장들이 허브가 되고 있어요. 투자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해 1분기인가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주가 오하이오주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이 지금 뭐 토론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시행했었던 IRA 정책에 따라서 오하이오주에 대해서 공장을 막 해외에서 가져오고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막 가져오면서 거기가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거기 사는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이 옛날에 대통령 할 때의 전기차나 아니면 이 업종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연예인병이 되게 심합니다. 농담같이 들리지만 그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왜 WWE 레슬링 되게 좋아하시죠? 그분이 빈스 맥만 회장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쇼에 나가가지고 빈스 맥만 머리를 다 밀어버릴 정도로 쇼맨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병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힐러리랑 둘이서 이제 경선을 할 때 힐러리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오히려 친시장인 트럼프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처음 뭐 했냐면 금리 인하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 좋은 정책, 미국을 위한 좋은 정책,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좋은 정책은 그냥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IRA도 만일 이걸 했었으면 트럼프 본인이 했었으면은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그거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토론회에서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그런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속으로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보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그 러스트벨트 지역은 여전히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도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도 와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하고 그 지역을 결국 잡아야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지금 그 위치가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죽일 거다. IRA를 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그거 되게 쇼라고 봐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2025년도가 되면은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다시 된다 하더라도 내년 2025년부터 임기가 시작하잖아요. 2025년도가 되면은 전기차랑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비용 자체가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는 IRA 해가지고 보조금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근데 25년쯤 되면은 보조금 굳이 안 줘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가격 그 패러티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도 되게 정치적인 쇼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되게 엄포는 많이 하지만 실제 팩트로 놓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굳이 딱히 그렇게 큰 영향 없는데 라고 좀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지금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한번 뭔가 딱 돌아설 만한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여전히 지금 많은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좀 돌아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돌아왔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라고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ESS 때문에 오른 거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도량이 늘어서 올라간 거고 ESS도 물론 좋은 영향을 주긴 줬죠. 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테슬라부터 시작했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바닥을 거의 기고 있다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반도체를 2차전지가 되게 핫할 때 2차전지 좀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반도체를 매수하시라고 했을 때 되게 채팅창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 보거든요. 그 2차전지가 만약 이대로 끝나는 업종이다? 우리나라는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예요.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IMF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일 예민한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앞으로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지고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올 것 같고 2차전지가 이제 끝이고 2차전지는 이게 끝이야 한계야 라고 생각하면은 투자 더 안 합니다. 절대로 투자 안 해요. 근데 지금 투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과연 2차전지에 대한 미래를 좀 안 좋게 얘기하면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보다 대기업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과연 떨어질까요? 절대로. 기업들의 그런 정보력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려울 때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답이라 봐요. 일례로 경기 침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 경기 침체가 전 안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아마 거의 우리 웅달 책방 출연진 분들 중에서도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대놓고 저처럼 세게 얘기한 분은 아마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워낙 소비가 괜찮았습니다. 워낙 소비가 좋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유보자금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유보자금 왜 안 푸냐 했었는데 막 정말 수십 조씩 수백 조씩 유보자금을 풀면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되게 많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 자체가 경기가 앞으로 안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을 전기차로 넣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배터리로 넣고 있다 하는 부분, 사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봅니다. 그래서 되게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정말 위험 관리나 위험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업종에 우리가 투자 매력을 가지고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현기차의 장점은 제가 예전에 어떤 언론 기사에서 현기차랑 현대기아차와 테슬라를 비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사실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처럼 완벽하게 비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완전 다른 기업이죠.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하지, 휴대폰 팔지, TV 팔지, 온갖 걸 다 하는 기업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이 현대기아차와 테슬라를 봤을 때도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죠. 그러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이제 오히려 ESS 이런 것까지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차 팔죠. 하이브리드 팔죠. 수소 팔죠. 전기차 팔죠. 뭐 다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서 비교가 대상이 되면은 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건 진짜 기량을 얘기할 때 보통 축구 선수들도 이제 막 메시랑 호날두를 비교하지, 뭐 메시랑 뭐 스테판 커리 이렇게 비교하진 않잖아요. 다른 종목의 스타들을 비교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이제 현대기아차와 테슬라는 이제 비교 대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현기차가 최근에 미국에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근데 반사이익이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물론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진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전략을 좀 되게 잘 짠 것 같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짜면서 이제 제네시스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리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확실히 미국 시장 쪽으로 진출이 뭐 나쁘지 않은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해서 엄청나게 뭐 미국 쪽 실적이 전체 실적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기 미국 실적 꺾이면 큰일 나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되게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 갭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는 보통 하이브리드, 뭐 도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기업이 자동차들이 좀 잘 팔려요. 근데 현대차도 하이브리드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투자 전략은 그대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판매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해외 쪽 진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최근에 보면 뭐 인도나 이런 데 진출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해외 시장 진출 분위기는 이 전략은 잘 짜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이요?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잘 아시겠죠? 우리 채널에서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물적 분할을 정말 극혐하는 사람으로서 LG엔솔이 LG화학으로부터 이제 물적 분할돼서 나왔었던 그 1월달 정말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였죠. 그러면서 나머지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나머지 기업들이 정말 하락세가 쭉 이어졌던 때 그 장본인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데, 그건 제쳐놓고 LG엔솔만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솔직히 너무 많이 밀렸어요. 보기 싫지만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투자를 뭐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실 물적 분할했다고 그 기업의 어떤 이제 이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퀄리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LG엔솔 같은 경우도 뭐 투자는 좀 이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LG엔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등의 흐름, 일단 테슬라는 지금 뭔가 이제 이거예요.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지 않네? 이거거든요. 근데 좋아야죠. 이제 테슬라도 이제 이 반도체 시장처럼 치킨 게임을 끝내고 다시 가격을 좀 올리면서 이제 인도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이제 오히려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소 같은 경우는 딱히 다른 건 없고, 오히려 2차전지 관련 테슬라든지 뭐든지 우리나라 기업이든지 간에 지금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급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주가가 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을 좀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2차전지는 이미 뭐 밀린 만큼 저는 많이 밀렸다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뭐 올 연말에 좀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 굳이 안 재고 뭐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테슬라가 우리 반도체에서 봤던 것처럼 치킨 게임을 끝내고 나면은 자기들이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의 횡포 뭐겠습니까?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자기들이 올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매 욕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사줄 것이다. 이런 심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오히려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LG엔솔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953억을 나왔고 작년 YOY로 57.6% 감소한 걸로 잠정 집계됐다고 나왔는데, 일단 포인트는 IRA에 이제 보통 우리가 AMPC라고 하는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하죠. AMPC를 빼면은 이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2,525억 원 정도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매출액 29.8%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57.6% 줄어든 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선방했어요. 이거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만약 나빴으면 지금 주가가 밀렸을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LG엔솔이 LFP 쪽에서 이제 중국을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르노 쪽인가? 르노 쪽에다가 되게 LFP를 많이 또 제공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LFP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에이 우리 이걸 해야 돼 사실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LFP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으니까 뭐 하지 뭐라고 해서 이제 달려들니까 바로 이제 르노 쪽에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오히려 미국이 또 중국산 어떤 배터리에 대해서 좀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노력들과 이런 수주들은 올해 3분기나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기인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3, 4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도 괜찮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드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세제택에 대한 부분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지금까지 준 세제 혜택에 대해서 효과를 LG엔솔 같은 경우는 봤다라고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법인세가 제로인 지역도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아마 공장들을 이제 땡겨 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보조금도 앞으로 계속 좀 풀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보조금의 액수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보조금이 이제 줄어들고 좀 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이제 가격으로 이제 우리 커버링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체크해 보시면 좋지만 그래도 이번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선방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보면은 2차전지 이 업종도 좀 오래 가긴 오래 가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2차전지라고 하는 이 이름 밑에 되게 다양한 어떤 세부 테마군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뭐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질이나 뭐 리튬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어떤 이런 테마군들이 또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 순환매가 나와요.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해볼 이슈가 원래 제일 잘 갔던 양극재 쪽, 캐서드 쪽, 양극재 쪽이 지금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사실 최근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양극재가 지금은 투자하지만 양극재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전해기라든지 쭉 또 돌 거거든요. 이 한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돌려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공매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지금 중지된 상태고 내년 3월 달까지 또 추가적으로 중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중지가 되기 전보다 지금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된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의미 있게 청산되고 예를 들어서 뭐 30-40%씩 팍팍 줄어든 그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 본주가 이제 제일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공매도가 한 30몇 %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거의 한 4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그런 이제 공매도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고 있고 청산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시 공매도가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 기업들은 가벼울 거거든요. 공매도로부터 눌리는 어떤 심리적으로 눌림이 없기 때문에 좀 가벼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을 투자하실 때는 원래 잘 가던 놈이 잘 간다라고 보면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괜찮죠. 그리고 이제 포스콜리스 괜찮고. 근데 두 개 기업이 둘 다 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또 얻을 수 있죠.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홀딩스 기업,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뭘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공매도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두 개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개 기업들도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이제 원래 잘 움직였던 애들이 잘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개 이 그룹 내 기업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되게 다른 업종의 기사지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하면서 둘 중에 뭘 사지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웃었어요. 둘 다 사면 되지. 굳이 왜 한 업종 내에서 기업들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쌓은 다음에 1등만 사고 2등부터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대형주랑 소형주의 밸런스를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형주에 대해서 조금만 이따 하시고 지켜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소형주들은 일단은 조금 투자를 이어가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이게 추후에 어떻게 이제 수급이 움직일지 좀 보면서 이제 소형주 쪽으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지, 지금 소형주 쪽으로 몰빵해서 투자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 봅니다. 이게 소형주는 그리고 가볍잖아요. 수익 날 때도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근데 포스코홀딩스야 뭐 제가 워낙 몇 년 전부터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제가 아마 웅달책방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던 분이면은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빠져도. 그만큼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이제 CEO가 없었죠. CEO가 없었는데 CEO가 최근에 실제 들어오면서 그분도 이제 원래 철강 쪽 라인의 통이었는데 2차전지 쪽에 투자를 이어가겠다, 우리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고 2차전지 쪽에서 새로운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의미 있게 줄어든 그런 기업 위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지금은 제일 적절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얘기를 끌고 가보면은 전반적인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좋은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주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한번 딱 분위기를 전환할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거는 뭐 테슬라가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심리가 되게 안 좋아요.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종목들을 매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반도체라는 얘기를 꺼내면 너나 사라, 반도체 누가 사냐, 반도체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는데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주장들과 잘못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삼성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투자 의견을 드렸고,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난번 2차전지가 되게 핫했을 때 정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은 그 코스닥 상장사들이 우리도 2차전지 관련 기업인데요 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뭐 1, 2천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조그마한 회사 하나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뭐 2차전지 쪽으로 뭐 하고 있다. 물론 그 2차전지 가지고 매출도 안 나오는 기업인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엮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는 관련된 그 업종에서 매출이 적어도 50% 근처는 나와줘야지 진짜 그거 관련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뭐 지금은 제가 뭐 이제 정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스스로 종목을 선택하실 때 연관성을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관성. 전체 팩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캐서드 에너지 가격이 있는데, 결국은 그 배터리 가격에 봤을 때 분리막이나 동막이나 뭐 전해질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그 배터리 가격에 차지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 음극재거든요. 그 색깔을 보시면 캐서드 에너드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리튬이나 이런 어떤 양극재, 음극재 이쪽으로 사실 보는 게 전기차 이 배터리 가격의 어떤 미래를 예상할 때, 그리고 이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볼 때, 타이밍을 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제 세부 업종들이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배터리 가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캐서드 에너드, 그리고 이제 리튬, 뭐 이 정도로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세부 종목에 대해서 뭐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좀 두시고 볼 필요가 있고, 이번엔 양극재 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온갖 원자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왜 희귀 광물이냐 아니냐를 볼 필요가 좀 있잖아요. 근데 리튬은 희귀 광물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싸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게 막 중국산이 압도적인 어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체할 수 있는 가서 하면은 중국산보다 비싸긴 비싸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국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진짜 다른 어떤 이 희귀 광물처럼 횡포를 부릴 거다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체제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어떻게 보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원래 중국산 리튬을 쓰다가 다른 나라 거를 리튬으로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은 얘는 고객을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린치를 하는 것, 이제 뭐 제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봤을 때 일단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중국산을 많이 배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과 뭐 이제 국가, 네,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콜리스 그 중에 하나라 봐요. 물론 리튬에 대해서 뭐 염수 이렇게 해서 막 지난번에 배터리 데이 가니까 막 거기 쫙 해놓고 이제 자기들 그 기술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신중하게 다가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힌트를 조금씩 시장에 주고는 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쇄수를 뭐 2번에서 3번 정도 얘기를 했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1번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좀 계속 변경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특히 뭐 2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7월 달과 12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물론 시장은 뭐 3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뭐 단정 짓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도 작년 12월 FOMC 의사록 1월 달 발표된 거, 올해 1월 달 발표된 거를 봤을 때 2번을 한다고 했을 때, 난 빨라봤자 7월이다. 7월과 12월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연준이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좀 괜찮으니까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의사록에 따르면은 올해 금리 인하를 1번 정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도 1번 하면 언제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시장은 9월 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페드 워치 같은 걸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7, 80%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사실 패드워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되는 자료가 맞긴 맞습니다. 저도 참고한 자료가 맞긴 맞지만, 패드워치는 이미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었던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사실 100% 우리가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를 1번 한다고 했을 때 9월이라고 하면 좀 어정쩡하다. 왜냐하면 9월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일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1번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존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12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나라가 이제 금통위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를 이제 좀 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원래 그냥 걔네들 사정에 따라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거고, 뭐 혹자들은 뭐 유럽 연합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미국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대가 된 거죠. 미국이 하게 되면은 유럽 연합이 언제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럽 연합이 하니까 미국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유럽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뭐 중간중간 계속 CPI나 뭐 PCE 같은 게 발표가 되니까 이걸 좀 체크하시면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경제 지표가, 모든 경제 지표, 특히 이제 노동과 관련된 지표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되게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좀 꺾인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슬슬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7월이고 7월, 8월 두 번의 지표 발표가 있는데, 만일 진짜 9월 달에 시장이 바라는 대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7월 달, 8월 달에 정말 안 좋아야 되거든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표가 더 많이 꺾인다라고 하면 9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최근까지 나온 지표에 따르면은 9월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매크로에서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의 모든 자금의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각 기업별로 국가별로 어떤 전략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히죠. 코스피가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이죠. 사실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뭐 증권가들도 3,000포인트 뭐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이 영 못 움직여요. 네, 그건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적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월 의장이 이 말의 이제 어떤 분위기나 이런 의견들의 어떤 이제 강도를 봤을 때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냥 그분은 할 얘기 해요, 항상. 뭐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뭐 시장에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오히려 그게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도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시장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의 강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으니까 오히려 파월 의장의 그런 멘트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월 의장이 옛날이랑 별반 뉘앙스를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거를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경제가 재밌는 게 이것 때문에 재밌어요. 왜냐면은 유가가 언제는 올라도 뭐라 그러고 떨어져도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너무 떨어져도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죠.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데 경제에서는 이제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시장 분위기에 그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른 이제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지금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중간에 나오는 잡음들은 우리가 좀 뭐 감당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하던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처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횡보하면서 우상향 하다가 갑자기 확 비어쳤을 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HBM에다가 사인을 했을 때 어프로브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이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서 10거래일 연속 매도한 거, 순매도한 거는 기관이었어요. 금융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긴 좋아요. 저도 이제 뭐 항상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현재 주가보다 올 연말에 주가가 더 높은 데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단기간 내에 크게 올라버리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공매도나 숏 같은 게 있는데 숏 커버링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가의 좀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뭐 뒤에서 우리가 뭐 AI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가는 괜찮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괜찮을 건데 문제는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려주는데 금융 투자가 또 매도할 겁니다. 분명히 오늘도 초반에 좀 좋은 흐름 보였다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 투자가 조금만 요즘에는 올라가면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거든요. 금융 투자 요즘 장투 안 해요. 근데 그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주변에 막 뭐 랩을 운영하고 있는 뭐 지인분들, 뭐 선후배들을 봤을 때 지금 가입 안 합니다. 펀드 이런 거 가입 안 해요. 랩 이런 거 가입 안 합니다. 다 개인 투자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물론 투자 자금이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물론 많긴 많은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다양해지죠. 뭐 장기 완전 장투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빨리 순환매를 돌리고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사실 그들이에요. 이제 거의 분기별로 평가받고 반기별로 평가받고 연말에 한번 평가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 계속 매도를 조금 올라간 매도를 때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또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같이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보면은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스피 상장돼 있는 대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큰 형님들이 먼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큰 형님들이 이제는 진짜 생산 좀 늘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걸 갖다가 1차 벤더든 2차 벤더든 이런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수주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라가고, 보통 우리가 이걸 낙수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점이 아직까지는 오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그런 시점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코스닥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어서, 우선은 뭐 전반적인 전략은 그렇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뭐 올라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에 맞춰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수급이 딸리고, 그리고 이쪽이 어떤 방향 자체가, 수급의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순서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단기라고 하면 3개월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고 빠지고 하실 분들은 코스닥을 지금 아예 비중을 늘려서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이 짧게 단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7에서 이제 2개 종목이 이탈됐었잖아요. 애플이랑 테슬라.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오히려 나머지 5개 기업들, AI에 발을 담궈서 잘 가는 5개 기업 말고 오히려 지금 처져 있는 테슬라랑 애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기업들은 AI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한번 담그면 정말 금방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이유는 공매도가 너무 많이 껴있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기업의, 아무래도 현재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뭐 인도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테슬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결국 전기차를 좀 팔아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뭔가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인도량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지 않다, 괜찮은 어떤 스코어를 만들어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인도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좀 걱정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심리가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ESS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AI의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은 이제 기본 원래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소모량이 거의 뭐 8배 이렇게 더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기를 효율적으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탈원전하면서 완전 제껴놨다가 다시 어쨌든 컴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재밌는 거는 그럼 이 전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려면은 전선이 필요하잖아 해서 전선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들,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가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 이게 전기를 말 100을 생산해서 이거를 뭐 필요한 수요자에게 전달했을 때 100이 그대로 다 가냐? 아니거든요. 전선이 만일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이 다 안 갑니다. 뭐 90몇, 80몇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엔 어쨌든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향 전선 관련 기업들, 전력 기기 관련 기업들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이 방식 자체가 2개인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고 중간에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가 수요자에게 전기를 파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기업이 다이렉트로 수요자에게 팝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한 이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간 네트워크한테 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트워크한테 연결되게 되면 그만큼 또 전기가 이제 또 많이 전달이 다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원전 기업으로부터 거의 바로 다이렉트로 전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전기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이번 달에 여기서 이만큼 필요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간에 뭐 갑자기 뭐 전력이 나간다든지, 뭐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어떤 기후적인 이슈나 아니면 대외적인 이슈, 다른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력에 대한 소모가 확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를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배터리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배터리 안에 전기를 넣어놓고 있다 우리가 계속 갈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ESS, 전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그래서 테슬라가 ESS 쪽과 관련되어 가지고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는 게 ESS 때문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ESS 매출은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매출이 과연 테슬라 전체적인 실적에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이유는 이제 이 인도량 자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 더하기 ESS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지. ESS가 지금 당장 테슬라 전체적인 어떤 실적에 큰 엄청나게 막 50%가 넘는 어떤 영향을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컨셉을 좀 잘 잡고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쪽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카메라 이쪽 관련 기업들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LG노텍이나 뭐 LG엔솔이나 삼성SDI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야,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매출이 옛날만큼 나오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되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한테 1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를 사고 싶은데 배터리가 100원이야. 그럼 내가 이 100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좀 그렇죠. 못 사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5원으로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난 100원 가지고 이걸 4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3개 사고 25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그 배터리를 예전처럼 진짜 100개밖에 못 팔았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100원 하던 게 5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100개를 팔았을 때 10,000원이었는데 이게 5,000원이어서 걱정하지만 사실은 100개 이상 팔립니다. 200개, 300개가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떨어진 가격이 그래도 좀 편해지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각 유가 레벨별로 유가가 뭐 110배럴당 110불, 90불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지금 뭐 한 90불, 80몇 불 정도 되니까 90불이라 치고 중간 라인을 보시면은 2025년도쯤 되면은 거기에 그리고 점선 세로 가로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프리우스 가격인데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비교한 자료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5년도 정도 되면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 ICE 차량과 전기차 EV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 자체가 똑같아집니다. 그럼 어차피 전기차에서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비용이기 때문에 배터리 비용 떨어지면 전기차 비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차 가격이 ICE 내연기관차와 비용이 똑같아진다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유지비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차가 있어요. 똑같이 1억짜리 차가 있습니다. 사야 돼. 근데 이 내연기관 차는 1억짜리를 샀을 때 거의 뭐 일주일에 뭐 10만 원, 최소한 10만 원, 15만 원씩 넣어줘야 돼. 근데 똑같은 거리를 가도 전기차는 정말 압도적으로 유지비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 내연기관 차와 가격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지비가 짧은 전기차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히려 이런 전기차 회사들은 그거 자체가 전기차를 더 이제 판매 전략을 더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거라 봐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기업들 지금 투자하셔야 되는 게 그 이유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사실 이게 제가 자료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방금 보여줬던 그 골드만삭스 자료 내에 같이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부터 쭉 봤을 때 맨 밑에 그 까만색이 캐서드 애너드 아시죠? 양극재, 음극재. 그래서 이제 캐서드인데 그 양극재입니다. 근데 양극재 가격이 원래는 떨어지고 있었던 추세였어요. 근데 22년도, 23년도에 확 올랐거든요. 그게 왜 올랐냐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거는 그 한 2, 3년은 이제 편집해서 빼야죠. 그죠? 이게 돌발악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양극재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화로 가려고 했던 추세예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빵 터지면서 양극재 가격이 위로 딱 튀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은 중국 전기차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따라오니까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진짜 시장에 있는 배터리가 아무리 비싸도 테슬라가 정말 다사재기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터리가 비싸도 테슬라는 어쨌든 빨리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비싸도 사.
일단 비싸도 다 사. 다 쌍끌이 사버려. 이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비쌌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테슬라는 오히려 그렇게 뭐 유명한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테슬라한테 주겠죠. 근데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뭐 다른 이제 그 뒤에 후속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쓱 와가지고 우리 배터리 좀 줘 이랬을 때 그런 원래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그 기업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테슬라한테 우리가 얼마의 배터리를 주고 있어. 이게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부담스럽겠죠. 왜? 우리는 그 돈을 줄 돈이 없거든.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사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고 돈 가지고 확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건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고 있고 테슬라는 비싼 가격의 배터리를 가져와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차를 후려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은데 내리면 마이너스로 판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을 조금씩밖에 낮출 수 없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중국이 LFP 배터리라는 걸 넣으면서 가격을 싼 거를 확 들고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테슬라도 우리도 LFP 넣어서 한번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이슈가 지금 되게 막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넘어왔는데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 점유율 1위는 뭐 지금 보면 뭐 전기차 생산 뭐 인도량 1위가 중국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중국 전기차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점유율 1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는 중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기차 지금 어디에 판매해요? 미국에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죠. 우리나라 돌아다녀요? 조금 돌아다니긴 하지만 안 돌아다녀요. 유럽이나 아니면 자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자기들이 상사해서 자기 나라에다가 더 엄청 많이 팔아도 그건 어쨌든 전 세계 판매량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최근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우리는 중국산 전기차한테 세금을 뭐 100% 때리겠다, 200% 때리겠다 하잖아요. 그거 다 쇼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중국산 전기차 다니냐고.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런 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쇼를 왜 하냐? 미국이 그런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중국을 조이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지 진짜 막 중국 전기차가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막 판매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유럽 쪽에는 좀 팔긴 하죠. 근데 이제 유럽도 너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들 유럽도 많잖아요. 벤츠, BMW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이제 25%인가 세금을 이제 물리기로 했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확실히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뭐 인도량 이거 의미 없다. 정말 의미 없는 수치다. 사실 오히려 중국을 빼놓고 보면은 그게 수치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지난번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나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세금을 때린다고 막 했을 때 중국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수출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저는 사실 중국의 그런 지표들이나 경제 데이터들을 별로 신뢰하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 입으로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중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어쨌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건 생산이니까 생산을 엄청나게 해낸 다음에 그걸 거의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은 좀 가져가 주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테슬라와 중국 기업 간의 어떤 이제 이 시장 점유율 전쟁은 거의 끝났다. 왜? 미국이 이제 슈퍼 301조라는 걸 들이밀면서 이제 거의 세금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끝물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게 빨리 판매량 자체가 옛날에 YYD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치킨 게임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 치킨 게임을 했잖아요. DRAM 시장에서. 그래서 그때 SK 하이닉스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마이크론 죽으려고 그러고 막 계속 DRAM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생산기업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산하는 거죠. 생산을 안 하거나 생산을 줄이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을 때 1도 안 먹혔습니다. 삼성은 계속 생산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삼성이 우리 한번 이제 감산 좀 한번 해볼까? 얼마를 감산하겠다 말도 안 하고 감산 한번 해볼까라고 딱 던졌을 때 바로 시장이 반등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현재 차이예요. D램 시장에서. 그게 차이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우리는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치킨 게임 할 때도 그때 삼성전자는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항상 이제 자기 회사의 삼성의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싶을 때 치킨 게임을 걸어버려요. 일부러 걸어가지고 치킨 게임 끝나고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고 SK하이닉스와 뭐 마이크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버리죠. 이게 사실은 가진 기업들 1등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의 횡포에 가까운 어떤 액션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사실은 저 그런 입장에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쯤 되게 되면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을 때는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 자동차들의 가격을 다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그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올린다 그랬잖아요. 고객들한테 통보했죠. 그것처럼 치킨 게임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투자를 우리가 계속 좀 가져가야 될 거다 보고 있고 반대가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 정도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쉬어야 되는 상황. 쉬어야 됩니다. 너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물론 이제 다른 기업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 만들어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 맞고 그리고 이제 뭐 블랙엘도 최근에 이제 인도한다고 하죠. 이제 만들어가지고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 신제품을 공개하는 시한도 원래 2년이었다가 1년으로 줄여가지고 그것도 더 이제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더 높은 사양의 어떤 이제 제품들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알겠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주가가 너무 단기간 내에 빨리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기업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이 분명히 와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적정 조정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시점에 쉬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쉬어야 될 때 제대로 쉬어주면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편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쉴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쉬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쉬면 아마 또 투자 심리가 다 망가지겠죠. 지금 이대로 주가 끝나지는 않아요. 주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오늘보다 오히려 올 연말에 주가가 더 높을 거기 때문에 더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쉬었다 가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은 뭐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온 것 같긴 해요. 뭐 지난주 목금에 거의 수직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만큼의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은 되게 좋은 찬스가 왔어요. 주가가 진짜 1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가 온 게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된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시장 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동안 되게 안 좋았었던 휴대폰 쪽 이거는 갤럭시 S24에 AI를 넣으면서부터 판매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 휴대폰도 살아나는 느낌이야. 그리고 SC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보면은 고객사들이 이제 첫 번째로 고객사들이 신규 폴더블 폰을 내는 그 시기 자체를 땡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봤을 때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애플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원래는 애플은 이제 휴대폰에는 이제 OLED를 썼는데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거 에어에는 OLED를 안 썼어요. 근데 이번부터 OLED를 채택을 합니다. 근데 그거 보통 이제 생각할 때는 예전 거는 뭐 중국의 BOE나 이런 데서 받아왔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저렇게 나서니까 오히려 그거를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디스플레이의 강자는 우리 나라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냐 LG 디스플레이냐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북미 기업 쪽 제가 봤을 때 애플인데 그쪽으로 이제 삼성 S 디스플레이와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괜찮아, 반도체 괜찮아, 휴대폰 괜찮아 이런 상황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HBM이잖아요. 근데 HBM이 지난번에 젠스상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테스트 실패란 건 없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SK하이닉스도 처음에 납품할 때 그 테스트 기준을 한 번에 통과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일 삼성전자가 진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됐다, 납품을 한다. 그리고 그 양 자체도 중요해요. 일단 근데 시장은 처음에는 납품한다 안 한다에 처음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그래서 납품을 하는데 얼마나 해? SK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 SK하이닉스보다 납품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이제 뭔가 많이 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HBM 내에서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입지는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는 지금 여전히 투자 가능. 하지만 좀 올라서 8만 몇 천원에서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 목금에 이 장대 양봉 뽑은 게 좀 찜찜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또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면 나 100만 원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30만 원 정도만 사십시오. 그랬다가 나머지 70만 원은 추후에 뭐 발표되는 어떤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10만 원 넘어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0만 원 넘어가는데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로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제 대규모 악재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 자체도 편안하고 무난해야 돼요. 뭐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뭐 어디가 전쟁해가지고 막 뭐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장 분위기도 좀 괜찮다. 이거에다가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라는 얘기, 딱 요 두 얘기가 나오면 바로 거의 저는 바로 10만 전자도 뽑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 10%, 10몇 프로만 올라가면 10만 전자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틀 동안 올라온 걸 봤을 때 무리수라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9만 원대에서 지난번 전고점 역사적 고점대 기록한 지난번에서 그 고점대에서 좀 부담이 있긴 있을 거예요.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고 차익실에 대한 어떤 부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기보다는 한 번 터치 정도는 팍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휴대폰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진짜 HBM이라든지 뭐 삼성이 하고 있는 이런 매출 구조들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만일 진짜 모든 것들이 그냥 순리대로 무난하게 잘 간다고 봤을 때는 전 12만 원, 13만 원도 봐요. 오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래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요번 랠리가 한 2, 3년, 시장 랠리가 한 2, 3년 정도 될 거라 보는데 그 기간 내에는 뭐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뭐 돌발악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어떤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0만 전자는 오래는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슈 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세제 혜택 뭐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한테 돈을 대출을 해주는,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건데, 이번에 삼성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사활을 걸고 칼을 뽑아든 것 같아요. 삼성이 그동안은 경영 철학 자체가 무차입 경영이었어요. 우린 돈 빌려서 투자 안 한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삼성이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의미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IRA랑 좀 연결지어서 IRA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 네, 이 정도가 나오네요. 일단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수 자체가 되게 오래 침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 괜찮고 뭐 성장성 괜찮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사면 저는 최소 50에서 100% 수익 정도는 어렵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은 꽤나 많다 보고 있어요. 뭐 AI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비주들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무겁게 이제 묵직하게 잡아주고 이제 밑에서 좀 수익을 어느 정도 깔아주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지금은 세팅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중소형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도 꽤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들 위주로, 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매수를 해놓고 세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쪽은 여전히 지금 침체가 돼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뭔가 상승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쏠림 현상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 흐름이에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흐름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이 또 어떻게 해결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예, 그래서 당장의 어떤 강한 반등을 코스닥이 노리기에는 쉽지는 않다. 네, 이 정도로만 멘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억이면은 저는 일단 6대 4로 6을 한국,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을 4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달라가지고 뭐 우리나라 6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6 해가지고 뭐 좀 삼성전자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 샀으면은 엄청나게 수익이 났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아직까지 상승 트리거가 없어서 그뿐이지. 그래서 일단 6대 4로 나누고, 미국 같은 경우는 40%를 저는 애플 괜찮고요, TSLA 테슬라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퀄컴 같은 기업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나머지 10% 비중은 뭐 ETF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 보유, 네, 이 정도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똑같아요.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사야 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요 정도 라인 여기다 바이오 총 5개 업종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분장은 굳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눌릴 때 매수하는 거? 네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씩 하고 싶다라면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 2개 정도 10%씩 비중으로 2개 정도 네,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토픽은 저는 장기 성향이 좀 강하고 이제 투자해놓고 저는 이제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 같으면 그냥 올해는 그냥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포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중에 고를 것 같아요 저는. 네, 굳이 뭐 네. 일단 뭐 금투세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폐지를 해야 지난번 방송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같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법안들은 폐지를 해야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게 만일 정리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권의 이 이슈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티 한 방에 우리나라 지수를 누르는 이런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앞으로 한 최소 1, 2년 정도는 좀 가볍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적정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야 돼요. 크게 뭐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20%씩 밀어버리는 조정은 있을 겁니다. 예전에 2000년도 초반부터 2007, 8년도까지 대세상 성장 코스피가 거의 뭐 한 3배 올라갔던 그때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혹은 20%씩 조정이 나왔거든요. 기관이요. 뭐 결국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게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게다가 또 펀드를 가입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통계도 있어요. 펀드 가입이 역사상 최고를 찍었다라고 했을 때 매도 시점입니다. 주식 매도 시점. 왜냐하면은 이제 이건 진짜 다 맡기는 거고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도 펀드가 지금 보면 이제 좀 뭔가 매수할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개인이 많이 하니까 펀드도 지금 가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치면 또 금투세가 폐지된 이유가 또 있네요. 금투세 폐지가 안 되면 또 펀드 가입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 거 펀드. 또 펀드 가입해가지고 그거 1년에 100만 원 넘게 수익되면 금투세 대상돼가지고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연말정산도 같이 못하고 그러면 이제 4대 보험도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참 돌고 돕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